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15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예,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은 거의 없고요. 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65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250만 원. 이것 역시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2,900만 원, 출애라 5천만 원, 덤포던 3,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네요. 거의 변동이 없죠. 그리고 하기 휴가가 끝나는 8월 말이나 지나야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저희 유튜브에 그런 댓글 안 올라오나요? 그 전기차 왜 팔아먹느냐? 뭐 그런 댓글은 안 올라오네, 그죠? 또 가끔 올라오죠. 가끔 네. 댓글에도 다는데 왜 팔 수 없다고 하는데 자꾸 시세는 방송하냐고 그러죠. 네. 아직까지도 전기차 넘버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 넘버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는데, 팔 수 있는 넘버는 개인이 돈 주고 사서 부착한 넘버.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팔 수 없는 넘버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넘버. 그거는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개인 소형하고 개인 소형 중에서도 전기차 번호가 5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예. 이거는 계속 이렇게 50만 원 정도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아니죠.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죠. 같이 어차피 지금은 LPG 차량이나 전기차 두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전기차가 충전량이 늘어나가지고 한번 충전해서 거리를 멀리 가게 되면은 전기차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폭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 장기적으로는 개인 소형하고 개인 소형 중에서도 전기차 넘버 시세는 같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개인 중형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개인 중형은 요즘 가뜩이나 물동량도 없는데, 네. 개인 중형차로 바꾸려면은 차 가격이 비싸니까 아예 요즘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번호판을 가지고 집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가끔 바뀌어 타는 그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네. 예. 개인 중형 번호판 시세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죠. 가장 큰 경기는 물동량이 없다는 거. 네. 건설 경기가 없으니까 물동량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개인 대형은 한 2,9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멈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대형도 많이 떨어져서 오르지를 네. 못하고 있죠. 개인 대형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 거래처를 가지고, 그렇죠. 미들마일 시장에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보관 창고까지 네. 물류를 운반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도 물동량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그래도 좀 낫다는 얘기죠. 네. 미들마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개인 대형의 그 일거리는 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고정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다음 주 전망은 화물차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역시 하반기로 돌아가면서 개인 소형은 좀 오를 거예요. 개인 소형도 좀 오를 거고, 개인 중형도 좀 많이는 오르지 않고 개인 중형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형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예.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57년생인데 영업용 차량을 22년부터 운행해 오다가 그 영업용 차량을 팔고 개인 택시로 갈아타는 사람인데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영업용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좀 있는데 그런 사례는 좀 적은데, 화물차 하시던 분들이 그 화물차를 정려고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사례는 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개인 택시를 목적으로 화물차를 하신 분이에요. 4년 동안 꾸준히 개인 택시 구매 자금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화물차도 팔아서 보태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물차 할 때는 같이 부인하고 멋진 곳
놀러도 못 다녔는데 개인 택시 하시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부인하고 좋은 것도 좀 다 찾아다니고 먹거리도 찾아다닌다고 그 목적으로 개인 택시를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개인 택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물차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정 거래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열심히 하셨고 화물차 하면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개인 택시를 목적으로 몇 년 후에 개인 택시를 사겠다고 결심을 해서 꾸준히 돈을 비축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화물해서 몇 년 안에 개인 택시 살 돈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테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잘 마련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신 거지, 빚 없이. 예. 개인 택시에서 화물차 넘어오는 것 보다가 화물차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나요? 아무래도 좀 더 많죠. 개인 택시 하시다가 사람한테 좀 많이 시달림을 받으신 분들은 화물로 간혹 넘어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보다는 화물 쪽에서 하시다가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사례가 좀 더 많죠. 네. 화물차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화물차 하다가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사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화물차를 하거든 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개인 택시로 가고 싶어도 개인 택시 금액이 크니까 쉽게 못 넘어가는 이유도 한 가지 겹치는 거죠. 예. 이분 같은 경우는 57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을 제1의 직업으로 본다면 개인 택시를 제2의 직업으로 보고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제2의 직업으로 본다기보다도 노년에 화물 일은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좀 쉽게 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실패할 확률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기본 연금들은 다 받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연금에 개인 택시를 해서 좀 편하게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다음 주에 주제로 쓰려고 그랬는데요, 대표님. 화물이나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고민하더라고요. 대표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죠. 일단은 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들은 빚내지 않고 개인 택시로 가는데 개인 택시 가기에는 아무래도 금전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못 넘어가는 거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든지 부모 찬스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화물차 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많은 거죠. 제 아는 주변 분들도 보면 운전을 생각할 때 항상 개인 택시 아니면 화물차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사람한테 공직에 있다가 나오는 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돈은 다 마련돼 있는데 선뜻 개인 택시로 못 가는 것은 공직에 있을 때 대인 관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물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쪽이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선택하는 게. 대표님, 소형화물을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체력 판단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몸이 먼저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형화물 일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소형화물 기사님들이 곁으로 보기에는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고 여기에 지게차로 상하차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상하차는 수작업도 많이 있잖아요. 상하차 작업이 반복되고 물건을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게 하루에 수십 번씩 되는 거죠. 새벽 출발이 기본이고 야간 운행도 좀 잦은 거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화장실 이용도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마디로 앉아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서서 움직이는 노동에 가깝죠. 이런 특성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든 직업이죠. 시작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신체 부위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와 무릎 상태죠.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님들이 상당수 요통과 목 통증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장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허리에 하중이 집중되고 상하차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물건을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허리와 무릎에 계속 부담이 가는 거죠. 이미 디스크나 무릎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정형외과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하는데요.
병력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면 몇 달 안에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일을 그만두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많이 봤어요. 이러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을 접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예. 지병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본인 상태, 본인 몸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장시간 운전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는 활동이죠. 특히 새벽 운행이나 야간 운행이 많은 화물차 기사님들은 수면 리듬이 깨지기 쉽고 이는 혈압과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기 어려운 환경에 자주 놓이게 되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트럭 안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는 일도 많다 보니까 병이 있으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시작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주치 이후와 상의를 좀 하는 게 필요하죠. 예. 상하차 작업은 얼마나 힘듭니까? 상하차 능력을 스스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20kg이나 30kg 이상 나가는 짐을 하루에 수십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반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요즘 소형 화물 물량은 택배 물량, 가전, 가구, 식자재 등 다양한데 어떤 품목을 맡느냐에 따라서 체력 요구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라스트 마일 배송은 하루에 그렇게 택배로 따지게 되면은 100건 넘게 상하차 하는 경우도 좀 흔하죠. 시작 전에 지인이나 아는 기사들 옆에서 하루라도 좀 선탑을 해보시고 실제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거죠. 네. 약간 본론하고 달리 이제 좀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탑 얘기하셨잖아요. 선탑이 화물차에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대표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탑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수차에 걸려서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10일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선탑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오늘 자기 직장 동료 정년퇴직은 직장 동료를 소개해서 다시 오늘 와가지고 저하고 계약서를 쓰고 다시 진행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이 그래도 선탑을 받고 진행하니까 그래도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일머리를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니까 자기 동료한테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도 해라 해서 오늘 같이 와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선탑을 했던 분하고 선탑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은 아무래도 좀 격차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예. 그 선탑을 하셨던 분이 그 소개해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대표님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선탑을 신청했어요? 선탑은 신청하지 않고 본인 동료가 10일 정도 했잖아요. 일단은 동료 찬스를 쓸 것 같아요. 본인 동료가 10일 동안 선탑 받은 노하우를 또 그분한테 전수할 것 같아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선탑은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수면과 회복 능력도 중요한가요? 그러면요, 술을 과다하게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은, 그리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수면과 회복 능력에서 많이 기준이 바뀌는 거죠. 짧은 시간에 깊이 자고 빨리 회복하는 체질이 있다면은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거나 회복이 더딘 분도 좀 있죠. 화물차 기사는 하루하루 컨디션 관리가 안 되면은 사고 위험도 커지고 일감도 놓치게 되는 거죠. 평소에 5시간 자고도 개운한지 아니면 8시간 이상 자야 하는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도 다음날 회복이 되는지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결국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나이대별로 판단이 달라야 합니까? 그러면 나이가 중요한 변수죠. 통상적으로 40대까지는 체력적으로 큰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편이고 50대부터는 개인차가 좀 크게 벌어지는 거죠. 60대 이후에는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특히 상하차 부분 적은 노선이나 품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현실적이죠. 예를 들어서 무거운 화물 운송보다는 서류나 소형 택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기 노선처럼 상하차가 정형화된 일을 고르시는 게 좋죠. 이런 분들은 저희 같은 매매 현장에서
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은퇴에 진입하신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자기 체력에 맞는 일을 찾으라는 거죠.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자기 체력에 맞는 차종을 선택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네. 예. 체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체력 판단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째, 시작 전에 반드시 종합 검진을 받아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은 정형외과 진단도 함께 받아보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둘째, 실질 운행에서 지인 옆에서 최소 하루나 사흘 정도 선탑해보는 것도 상하차 시간과 장시간 운전을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셋째, 하루 12시간 이상 육체 노동을 일주일간 견딜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몸을 쓰고 저녁에 회복되는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예. 결국 화물은 허리나 뭐 무릎 같은 데 아픈 분들은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지게차로 상하차 해가지고 본인이 수작업하지 않는 직업만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하는 직업도 일감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기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자기 체력을 과대평가하고 시작했다가 몇 달 만에 몸이 무너져서 번호판을 다시 파시는 분들도 실제 있죠. 진입 비용이 5천만 원 안팎이 드는데 몸을 상하고 그만두면 손실이 그만 큰 거죠. 네. 반대로 자기 체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노선과 품목을 선택하면은 60대, 70대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직업이 소형화물이죠. 결국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체력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시작 전에 반드시 냉정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8월 15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은 소형화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오래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